자, 인지 편향이라고 했죠. 인지는 코그니션이라고 합니다. 코그니션인데 인지 편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편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편향이라고 하면 그럼 보라보자. 자, 영어로 보면 영문 위키피디아에 인지 편향을 영어로 찾아가면 코그니티브 바이어스 있거든요. 자, 코그니티브는 이제 인지할 때, 인지하는, 인지의 이런 뜻이죠. 인지할 때 인지적 이런 말입니다. 인지적 바이어스. 바이어스는 기울어져 있는 경사를 말합니다. 경사. 사면, 견사, 경사. 예, 양재님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인지를 할 때 경사가 되어 있다. 경사 평평한 게 아니고 경사가 지어져 있다. 이 경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공을 두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이 한쪽으로 흘러가겠죠. 경사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인지라는 것은 제가 조금 더 그거 하게 하자면 어떻게 판단하자면 결론을 내리다. 판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든다. 자, 우리가 어제의 이야기 드린 것은 지각의 한계였잖아요. 지각. 우리가 느끼는 것조차도 사실은 일부는 내가 이미 판단을 하는 것이다. 구분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노란색, 이것이 파란색, 이것이 무엇이라고 내 눈에 양눈에 들어오는 빛을 모아서 내 머릿속에서 판단해서 하나의 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일단 느낌을 받아들이는 것을 지각이라고 한다라고 치자면 지각된 것,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코그니티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그니션. 보통 이제 어려운 단어로 한자로 인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지적 편향이란 말이다. 편향이라고 표현했는데 편향이 뭡니까? 한쪽 편으로 향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사라는 바이어스를 한자로 편향이라고 바꾼 거겠죠. 한자를 확인해 보시면 인지 편향자 하면 인지 편향이라고 해요. 코그니티브 바이어스. 그렇죠? 인지가 편향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향한다. 그러니까 경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뭔가가 어느 한쪽으로 흘러가더라. 우리가 받아들인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인 외부 정보를 받아들인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판단을 내리고 결론을 내리고 어떤 느낌이 들었을 때 그 결론은 제대로 된 결론인가? 아니면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가?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더라. 이게 이제 인지 편향입니다. 맞으면 내가 어떤 사건을 봤어요. 보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느낌이 대부분의 경우 잘못 내려질 경우가 높다 이거예요. 모든 경우는 아닌데 많은 경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무슨 말이 될까요? 내가 내린 결론이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 내가 집착을 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인데 그런데 내가 내린 결론이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경향성이 있다. 이것을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이제 근현대가 되어서 이제 과학적으로 실험을 하고 조사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조사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것을 인지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인지 편향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자료조사 리포트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인지 편향을 쉽게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위주로 해서 몇 가지를 좀 알려달라 하는 것을 챗GPT한테 시켰고요. 다른 한쪽은 구글 제미나이에게 또 비슷한 명령을 내려서 두 리포트를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리포트 링크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거를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이제 먼저 대략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챗GPT의 대략적인 인지편향 정의 대표적 사례와 극복 전략 되어 있죠. 인지편향 개요부터 해서 나온 링크를 공유하기 링크를 누르면 자, 링크 복사해서 여러분께 링크를 채팅을 올릴게요. 요거는 제가 제 영상의 설명란에도 뒤에 넣어 두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혹시 실시간 방송이 아니라 녹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의 안에 밑에 있는 설명란에 요 링크가 붙어 있을 테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것이 이제 챗GPT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제미나이, 제미나이의 복사는 말고 링크 자체를 주는 방법 없나? 여기 링크 자체를 만들기 링크 웹페이지 뭐야 이거는 독수로 내보기 독수로 내보기겠구나. 그러면은 내보내서 안되지. 자, 요거는 뒤에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하나 해놨으니까 하겠죠. 예, 독수로 내보내기 해서 제가 구글 독수를 쓰고 있으니까 구글 독수 쪽에 옮겨지면 그것을 링크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같이 인지 편향에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결론을 내린단 말인가에 대해서 함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미지를 좀 줄여야 되겠네요. 내리고 작게 줄이고. 예. 자. 이미지를 확 줄여버리겠습니다. 왼쪽 오른쪽에 둘까요? 공간을 오른쪽에 두면 되겠다. 예. 자, 인지편향이란 무엇인가? 인지편향의 개요. 인지편향이란 개인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인식상의 오류나 왜곡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완전히 객관적이지 않고 자신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사실을 해석함으로써 합리적 판단에서 벗어난 경향을 보인다.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 이거야.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향성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것이 인지편향이에요. 인지편향 개념은 1970년대 이스라엘 심리학자 어쩌쭈구의 성공적 연구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인간이 합리적 선택 이론으로 예측되는 것과 달리 사람이 합리적 선택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여러 판단 상황에서 일관된 편향을 보인다. 실험을 해보니까 이 사람도 이런 편향이 있고 저 사람도 저런 편향이 있네. 대체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네. 그 결과 전망이론, 프로스펙트 시어리, 행동경제학에 제시하였다. 자, 넘어가서 이후 인지과학. 자, 인지과학이 뭡니까?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 실험을 하고 조사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인지과학이 어디에 영향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자주 좋아하고 자주 말하고 다니는 거. 인공지능. 예, 인지과학과 뇌과학이, 인지과학이란 결국 뭡니까? 뇌가 일으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판단, 결론을 내는 거니까. 그러면, 인지과학은 뇌과학과 연관성이 깊고요. 그쵸? 인지과학 쪽에는 뇌과학도 있을 테고, 또 뭡니까? 사회 실험도 있겠죠.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어떻게 내리는가.
인지과학적인 이 내용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 개발입니다. 반대로 인공지능 개발이 되면서 지능에 대해서 차츰 많은 것들이 이론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 해보니까 일부 지능이 발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짐작해지죠. 인공지능이. 제가 이런 요구를 하니까 인터넷을 찾아서 이와 같은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문서로 만들어내는 것이 지능이 아니라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능이거든요. 그럼 이러한 지능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반대로 말하면 인지과학 쪽에 역으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능이란 무엇인가? 인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존에 연구하고 했던 것들 일부가 한마디로 말해서 증명되고 있는 셈이죠. 이건 네트워크 상에서 발현되는 것이다. 자, 어쨌거나 인지과학이고 그 다음에 사회심리학, 행동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60여 년간 연구가 축적되어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관한 수많은 인지편향 목록이 확인되고 있으며 그 목록은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 목록의 요 내용은 위키피디아잖아요. 그래서 위키피디아 내용 인지편향 목록은 링크를 확증편향에 이제 영문 위키피디아 가면 자, 이 목록이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서 보면 방금 말한 인지편향 목록. 자, 리스트 오브 코그니티브 바이어스죠.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조사된 인지편향 목록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것도 링크를 드릴게요. 네. 인지편향 목록입니다. 이제 요거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글로 번역해서 보세요. 구글 제미나이나 챗GPT한테 공짜로 가서 번역해달라고 해도 해줄 거고요. 아니면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한글로 번역 하면 알아서 크롬 브라우저에서 번역해 줍니다. 자, 계속 읽어 볼게요. 그래서 하는데 인지 편향이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뭘까요? 우리 뇌가 정보를 처리 위해 사용하는 정신적 지름길이다. 뭡니까? 즉 휴리스틱이다. 휴리스틱이란 무엇인가? 휴리스틱이란 발견법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부릅니다. 보통 발견법. 뭘 발견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 정보가 짧은 시간에 주어졌을 때 거기에서 어떤 결론을 빨리 내리는 방식을 말해요. 발견한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제가 자주 좋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셜록 홈즈가 자기 탐정 사무실에 누군가가 문을 따랑 하고 열면서 들어왔어요. 신사가 모자를 쓰고 있으면서 착 지팡이를 쥐면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탐정 사무실에 딱 들어와서 저벅저벅 들어와서 탁 앉았는데 셜록 홈즈가 딱 쳐다보더만은 당신 어디서 왔지? 뭐 하다 오셨군요. 그거 어떻게 아셨죠? 이러면은 당신 구두에 묻은 흙이 무슨 색깔의 흙인데? 그 흙은 어디 지방에 자주 있는 것이고, 당신 소매에 보면 뭐가 묻어 있으며, 당신의 옷 복장은 어떤 복장이며, 지금 당신의 얼굴에 뭐가 있다. 그래서 즉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무엇을 알아차리는 방식, 결정을 내리는 방식. 그 이제 발견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발견법에 이게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 아주 중요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짐작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짐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짐작이고 휴리스틱인데 그 휴리스틱을 아주 중요하면서 그리고 그 휴리스틱 때문에 우리에게 수많은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잘못된 판단. 짐작은 짐작일 뿐인데 짐작 자체도 이제 짐작의 특성상 정답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인공지능도 이 휴리스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갑시다. 인간의 두뇌는 매 순간 방대한 방자를 한자 이상한 한자 써놨네. 이거 오류네요. 방대한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빠르게 판단을 내리기 위해 자, 이게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방대한 정보. 방자가 아니고 이상한 게 있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글자를 좀 키웁시다. 잠시만요. 저 글자 이제 글자 좀 보이시죠? 글자가 조금 안 보이고 있었네. 예. 너무 커졌다. 자, 인간의 두뇌는 매 순간 방대한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빠르게 판단을 내리기 위해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방대한 정보, 빠른 판단.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정보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빠르게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숲을 달려가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쪽에 뭔가 부스럭하길래 거기에 탁 돌렸더만 뭐가 노란색에다가 무슨 줄이 섞어져 있는 뭔가 털 달린 뭔가가 쓱 지나가는 것 같이 이렇게 눈에 싹 보였어요.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옆으로 후다닥 넘어져가지고 막 떨어졌어요. 호랑이인 줄 알고, 호랑이를 만난 줄 알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판단이 사실이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휘리스틱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랍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우리 이런 말 자주 쓰잖아요. 자라를 봤는데 자라는 등에 뭐 이런 무늬가 있잖아요. 자라 보고 장난치고 놀다가 자라가 꽉 묻었어요. 아야 했더니 자라 보고 이제 자라 장난치면 안 되는구나. 이제 자라 장난치면 안 되는 걸 위험할 수도 있구나 했다 칩시다. 근데 집에서 콕 나오다가 방에서 나오다가 부엌에 있는 소뚜껑을 보고는 소뚜껑 모양이 자라하고 비슷하다 이거예요. 못생긴 게 보자마자 자란가 깜짝 놀랐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란가라고 하는 판단은 뭡니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패턴을 딱 보고 우리 머릿속에서 자라가 아닌가 했다 이거예요. 그 판단은 사실이 아닐지라도 인간에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방금 호랑이 이야기했듯이 뱀을 봐서 뱀한테 물리면 위험하다고 수없이 들었다 이거예요. 뱀 비스무리한 게 뭔가 이렇게 색깔이 얼룩달룩한 것이 약간 있다 하면 깜짝 놀랄 거 아니야. 그래 그 빠른 판단을 내려야지 어떻게 됩니까? 위험을 피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잘못 판단 내렸다 이거예요. 뱀인 줄 알았는데 나뭇가지네. 호랑이인 줄 알았더만 누가 빨래를 걷어둔 거네 라고 잘못 판단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잘못 판단 내린 것이 꼭 잘못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위험한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착각을 하는 경우가 빨리 판단을 내렸을 때 착각을 할 수는 있지만 빠른 판단 때문에 만약 그게 사실이었다면 죽을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위험을 피할 수 있겠죠. 그러면 빠른 판단을 내리는 쪽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많은 정보와 많은 정보 중에 일부를 보고 우리가 빠르게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인간에게는. 인간뿐만 아니라 고양이나 개도. 여러분이 고양이 같은 거 유튜브 같은 데 신호하는 거 본 적 있나요?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고양이 앞에다가 고양이가 들어오는 방 앞에 바닥에 이렇게 훅 꺼져져 있는 그림을 딱 그려놨어요. 그림을 싹 갖다 놨어요. 근데 고양이가 싹 들어오다가 툭 보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 집안에 웬 갑자기 구덩이가 파여져 있지? 왜냐 평면이지만 구덩이 같은 착각이 일으키는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고양이에게는 그림이 마치 구덩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닥으로 꺼지는 것 같이. 그래서 깜짝 놀라고 옆으로 살살살 돌아서 갑니다. 또 고양이 문을 열고 나오는 곳에 큰 호랑이 같은 덩치 큰 호랑이 같은 것을 인형을 옆에 놔둬놔요. 고양이 싹 들어오다가 툭 보고는 노는 다음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고양이가. 왜요? 실제 인형인데 호랑이 같이 큰 뭔가 동물인 것 같이 느껴졌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소뚜껑을 보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는 인간의 행위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동물들에게서도 발견되는, 즉 우리의 뇌가 진화 과정 속에 이와 같이 어떤 환경에 어떤 판단을 내리고 빠르게 판단 내리고 많은 정보 중에 어떤 일부의 패턴을 보고 빠르게 판단 내리는 이 능력을 우리 뇌는 갖추고 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휴리스틱에 속합니다. 짐작하는 방식. 예, 짐작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휴리스틱 빠르게 판단 내리는데 경험적 규칙이나 직관에 의존한다. 내리기 위해. 이러한 직관적 사고라고 하죠. 논리적으로 깊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보고 바로 팍팍팍 떠올랐다 이거예요. 호랑이야. 서쪽 공 보고 자다야. 빠르게 판단 내렸어요. 이거 대체로 효율적이다. 그렇지만 때로는 오류를 만들어낸다. 자, 그래서 뭐 이 밑에는 저 넘어가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무의식적인 많은 판단이 무의식적인 시스템 수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러한 편향, 잘못된 경향성이 있다는 사실조차,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쉽다. 우리가 인지 편향을 공부하고 내 결정에, 내 판단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 결정,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견해가 사실상 그와 같은 편향성 때문에 전해져 내려서 받았다는가. 내가 생각했는데 내가 내린 결론이 잘못된 결론으로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제 대표적인 인지 편향 유의 사례인데 이거 한 글자가 조금 문제네. 조금 문제네요. 이 챗GPT 왼쪽을 이거 닫을 수 없나? 닫을 수 있네. 제가 무식해서 그렇구나. 쪽팔려라. 닫을 수 있네. 닫을 수 있으면 조금 더 문서를 쉽게 볼 수 있겠네. 그 참 문서 이상하게 보고 있었네. 됐네. 이 정도면 적당히 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크게는 확증 편향 많이 들어도 보셨죠? 확증 편향. 대표성 휴리스틱, 현상 유지 현상 편향, 후광 효과, 손실 회피 등의 대략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를 대표적인 거니까 오늘 대표적인 것만 같이 훑어보면서 이와 같은 편향성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 말고 그러면 많은 목록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많은 목록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자, 요 이미지를 볼 수 있어요. 잠시만요. 자, 요 이미지가 자, 코그니티브 바이어스 코덱스죠. 코덱스인데 자, 한 장의 이미지로 만들던 거예요. 크게는 내가 일으키는 편향에 대해서 네 가지로 분류시켰습니다. 하나는 too much information. 너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인다. 그럼 너무 많은 정보에서 우리가 어떠한 정보만을 취합해서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뭐 그걸 한꺼번에 모든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가 아니잖아요. 우리 뇌가. 그럼 많은 정보 중에서 어떤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겠죠. 그것이 이제 요 녹색으로 된 오른쪽에 요 색깔로 된 요 녹색이 아니고 무슨 색깔이지? 요 색깔로 된 것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oo much information은 또 소분류는 이렇게 있습니다만 소분류에 속하는 것들이 편향이 있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not enough meaning, 그러니까 의미가 충분하지 않다. 불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안 보인다. 불분명할 때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 1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 봅시다. CCTV 화면에 뭔가 누군가 싹 지나갔어요. 지나간 얼굴이 명확하진 않은데 저 사람이 누구지 싶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저 사람 누구일 거야 라고 당신이 떠올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불명확해도 우리는 때로는 얼굴이 가려서 나디너프가 안 보였구나. 이거 참. 그렇죠. 불명확한 이미지 속에서 우리는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모든 정보가 우리에게 100% 필요한 판단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의미도 명확하게 의미 부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잘못 내리는 판단의 경우겠죠. 오른쪽 밑에는 뭡니까? Need to act fast. 행동을 해야 되는데 빠르게 행동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앞에 먹이가 있고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내가 판단을 뭔가 흔들리고 있으면 가서 팍 잡아먹는 게 뭡니까? 물고기잖아요. 물고기 같은 경우는 뭔가 싹 지나갔는데 먹이 같은 게 흔들리면은 가서 팍 잡아먹겠죠. 그 빨리 먹어야지 살 거 아니에요. 빠른 행동을 해야 되고 빠른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그걸 보고 저게 먹어도 되는 건가? 자, 저게 지렁이 인간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저게 인간이 내린 미끼일 수도 있어. 저거 잘못 먹으면 안 될 수도 있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물고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물고기는 이제 빠른 행동을 위해서 빠르게 판단을 내리는데, 그러다 보면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예,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죠. Too much information과 need to act fast. 빠르게 판단해야 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 있기 때문에 내리게 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What should we remember?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우리에게는 우리의 지각에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 시각 정보에 들어오는 정보만 해도 이 높은 해상도 속에 수없는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눈을 방금까지 보고 있었다가 눈을 탁 감으면 내가 방금 기억을 할 수 있는 종류는 얼마나 될까요? 얼마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사람의 얼굴을 엄마 얼굴인지 아빠 얼굴인지 친구 얼굴인지 이게 우리 엄마라고 기억을 하려면 우리 엄마의 모든 정보를, 시각 정보를 기억을 해서는 기억하기 힘들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눈을 감고 어머니의 얼굴을 그릴 수 있습니까? 머릿속에 사진처럼 못 그리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을 보면 우리 엄마인지 알아볼 수 있잖아요. 왜? 특정 패턴을 기억한다. 여기 어머니 형태가 있다, 얼굴에. 무엇을 기억하느냐? 그렇죠? 그러면 전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기억할 텐데, 그럼 기억하는 데에도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잘못 기억될 수 있다. 어떤 게 제일 대표적인 잘못된 기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범인 몽타주를 그린다고 할 때 어떤 목격자가 여러 명 있어요. 근데 어떤 목격자는 이 사람을 아주 기괴하고 무섭게 봤다고 기억을 하고, 누군가는 평범한 삶이었다고 기억하고, 기억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 다릅니까? 어떤 느낌이었느냐에 따라서 기억하기를 잘못 기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은 100%가 아니고 잘못 기억될 수 있다. 잘못된 기억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하여튼 저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인지 편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인지 편향 과학자가 해야 될 일이지, 제가 그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보고 다 설명하라면 저도 못해요. 저게 여기 있는 것에 반의 반도 잘 몰라요. 근데 왜 인지 편향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느냐? 인지 편향을 알아야 한다.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제가 원하는 방식은 여러분이 인지 편향 다 공부해가지고 내가 어떤 인지 편향이 있으니까 인지 편향을 피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학자가 연구한 인지 편향의 목록이 이게 다일까요? 아니면 더 있을까요? 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과학자가 아직 밝혀내지 못했을 뿐. 모든 인지 편향을 알아야지 우리가 인지 편향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내린 결론이
혹은 다른 사람이 내려서 전승되어 온 결론이 누가 내린 결론으로 책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정치인이 하는 말이, 연예인이 하는 말이, 학자가 하는 말이, 교수가 하는 말이, 내 스승이 하는 말이, 권위 있는 자가 하는 말이 옳을 것인가? 그들을 믿고 따를 것인가? 그들이 내린 결론은 정답인가? 정답이 아닐 수 있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정답이 아닐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인지편향을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중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지편향이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일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보는 내용에서도 그 말이 일부 나와요. 자, 어쨌거나 이와 같은 인지편향 목록이 있다. 수없이 있다. 그리고 인지편향 목록 자체는 앞에 또 보내드렸죠. 요 이미지도 링크를 드릴게요. 자, 자, 요거는 끄고요. 대표적인 인지 편향 및 유형 사례로 이제 확증 편향을 먼저 확인해 보겠다. 일상생활에서 뉴스를 보면서 고전적인 심리 실험에서 포착된 사례에 대해서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들이에요. 제일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자주 아실 확증 편향. 못 들어본 적 있습니까? 누가? 이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요거 한 번도 안 들어본 적 없으면 큰일 나는데. 대표적인 확증 편향은 이런 거예요. 내가 불교 경전을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이 불교다라고 내가 판단을 내렸어요. 예를 들어서 불교는 회의주의적이고 유물론적이며 영기적이고 무상하며 무아하다라는 기초 안에서 이와 같은 입장에서 지혜를 획득하고 지혜로운 삶을 판단을 내리고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론이다, 삶의 태도이다 라는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 내린 저의 결론, 제 눈에 쓰여진 뭡니까? 색안경, 이것이 불교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불교 경전을 보면은 제 눈에 나는 이것이 불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그 반대에 대해서 열심히 경전에 쓰여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반대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보고 받아들일까요? 아니면은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반대로 내가 윤회를 믿고 사후세계를 믿고 신이 있고 내 열심히 수행하면 공덕이 있고 뭐 내가 지금 잘못 태어난 것은 전생에 뭐 잘못 때문이고 라고 생각하고 있다 칩시다. 그럼 그 사람에게 그 반대 이야기, 윤회는 없고 사후세계도 없고 영혼이 없고 나 또한 무상하며 항상하지 않는다, 영기적이고 무아하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 듣기 싫어. 그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일까요? 아니면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을까요? 예, 심지어는 정보를 눈앞에 있어도 정보가 잘 들어오질 않아요. 네. 확증 편향의 또 대표적인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민주당 지지자이거나 또는 국힘 지지자라거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양쪽을 다 정보를 좀 보는 사람이 있고, 보통은 한쪽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반대편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주장하고 나와도 그 내용들이 귀에 안 들어와요. 왜?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확증 편향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읽어볼게요. 확증 편향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존 신념이나 가설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나는 이것이 옳다, 내 눈에 색안경을 껴있으면 그런 책에 적혀있으면 여기에 이제 내 말이 맞는 게 있네 하고 그거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이에 반하는 정보,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그쵸?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나의 신념,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내린 결론, 내가 자주 들었던 것, 내가 물들었던 것에 그거에 뒷받침하는 정보는 바로 받아들이고 그래 그렇네. 근데 그 반대 내용은 들어도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을 가진다. 우리는 저 말을 반대로 보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불교로 치자면 동굴에 매여 있고 수많은 것들로 뒤덮여 있어 단단하게 굳어버린 사람은 미혹에 빠져 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 견해에 대해 집착하는 사람은 굳어버려서 다른 사람의 말도 귀에 잘 안 들어온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사유할 수가 없다. 깨기 너무나 힘들다. 그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확증 편향입니다. 인간이 그런 경향성이 있다. 다시 말해 개인은 보고 싶어하는 대로 정보를 해석하고 판단하며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나는 이런 것이 있어라는 나의 심령대로 거기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을 확인시켜주는 근거만 찾으려 하고 그와 충돌하는 증거는 신뢰하지 않는 방향으로 치우친다. 이제 정치 성향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뭐 여기 인터넷상의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유사한 의견의 콘텐츠만 접함으로써 자기 입장을 강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요게 이제 최근에 유튜브나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는 방송을 보면 그 관련된 방송은 계속 보여주는데 반대쪽 극힘당 입쪽 사람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 채널들을 떠도 안 볼 뿐더러 안 보니까 더 안 추천 안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츰 더 확증 편향이 되는 거예요. 정보조차도 아예 정보가 여러 정보가 나와도 그 중에 하나만 지상 선택을 하는 게 우리 일반의 확증 편향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유튜브 시스템상 내가 추천을 해줬을 때 유튜버가 추천을 해줬을 때 내가 선택한 것은 자주 띄워주는데 니 이런 거 좋아하나? 아 그래 민주당 그래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관련된 유튜브는 막 띄워주는데 반대 거를 띄워주니까 국힘당 거를 띄워주니까 클릭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네. 야 아무리 띄워줘도 안 보네. 그럼 이거는 안 좋아하는가 보다. 어찌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뜨겠죠. 더욱더 한쪽으로 편향시키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유튜브를 쓸 때 우리가 조금 문제점이 이런 것이 약간 문제점입니다. 이런 확증 편향이 인지 부조화를 줄이려는 인간 심리와도 관련이 있는데 자신의 믿음과 모순되는 정보를 접하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수집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내 눈에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잘 안 맞는 게 있으면 그거 잘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니까요. 잘 귀에도 안 들어오고 잘 봐도 뭐 그냥 시큰둥하고 기억이 남지도 않는다니까요. 무시무시합니다. 확증 편향은. 여기 이제 뭐 고전 실험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거는 뭐 다음에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거 다 읽어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대표성 휴리스틱. 어떤 대상이나 사건이 전형적인 특징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근거하여 확률이나 빈도를 판단하는 정신적 진기이다. 휴리스틱이다. 짐작하는 방식이다 이거죠. 빨리 판단한다 이거죠. 뭔가 논리적으로 깊이 생각해서 내리는 결론이 아니라 자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머릿속에 가진 전형적인 이미지와 얼마나 유사한가에 따라 그것의 소송이나 발생 확률을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자, 그건 대표성 휴리스틱에 대한 린다 실험 문제가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겁니다. 심리학자가 실험에서 린다라는 가상의 여성에 대해서 짧은 인물 설명을 들었다. 이 실험의 참가자들이 31세의 독신 여성으로 매우 영리하고 자기 의견을 뚜렷이 밝히는 성격이며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사회 정의와 인종차별 문제에 깊이 관여했으며 반핵 시위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는 정보가 주어졌다. 자, 이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린다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주었어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똑똑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아주 뭔가 그런 여성이죠. 그런 다음 참가자들에게 다음 세 가지 중 린다의 직업에 대한 가능성을 물었다.
린다는 페미니스트다. 1번. 2번 린다는 은행원이다. 3번 린다는 은행원이면서 페미니스트이다. 이 질문에 대하여 다수의 참가자가 1번을 제일 먼저 많이 선택하고 제일 그럴듯하다. 아, 페미니스트인 것 같아. 그리고 린다는 은행원이다. 3번. 2번 순으로 더 그럴듯하고 답했다. 여기는 이제 요 거꾸로네. 예. 더 그럴듯하다는 이게 화살표가 조금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3번이 2번보다 크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원이면서 페미니스트 3번이 은행원인 것보다 더 그럴듯하다고 답했잖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볼 때 은행원이고 페미니스트일 확률이 은행원일 확률보다 높을 수는 없다. 이 말은 이해는 가십니까? 은행원 수는 생각보다 적잖아요. 은행원이면서 페미니스트일 확률은 억수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디에 직업을 가지, 어떤 직업에 더 그럴듯한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페미니스트나 은행원이나 은행원에서 페미니스트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그럴듯한가에 대해서 은행원이라는 것보다 은행원이면서 페미니스트라는 것을 더 많이 선택했다 이겁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그중 하나만 충족하는 경우는 항상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2번보다 3번을 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은 린다의 사회운동가적 이미지가 전형적인 페미니스트의 특성과 부합했기 때문이다. 린다에 대한 서술이 참가자들의 고정관념을 강하게 자극하여 직업이 단순히 은행원인 경우보다 페미니스트인 것이 훨씬 그녀답게 느껴졌던 것이다. 대표성에 지금 이야기하죠. 대표성 휴리스틱. 그러니까 이런 것이 대표성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행원, 페미니스트,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 이미지 때문에 우리는 결론을 잘못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대표성 휴리스틱이 지나치게 의존하면 결합 오류와 같은 논리적 오류로 이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은행원이면서 페미니스트일 것이다 하고 결합시켜버리잖아요. 현실에서도 사람들은 겉모습이나 선입견에 기반한 판단으로 인해 사실과 어긋나는 추정을 하는 일이 흔하다. 여러분이 권위 있는 자에 약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계종 종정이 정말 사기꾼이야 라고 제가 말하면 사람들은 제 말을 믿을까요? 조계종 종정만을 믿을까요? 조계종 종정이 나는 깨달은 삶이야. 조계종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진제가 내가 깨달은 삶이라고 76대 법맥을 이은 사람이라고 79대인가 76대인가 하여튼 법맥을 이은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써놓고 밑에 기자 승려들도 가서 맨날 그 사람이 법문을 하면 밑에 가가 막 앉아가지고 막 듣고 있고 하잖아요. 뭐 그 사람이 깨달았기 때문에 조계종 종정을 한 거 아니야? 종정이 설마 사기를 치겠어? 승복 입고 머리 깎고 앉아가 사람들한테 법문하는 그 사람이 대표하는 그 어떤 이미지와 제가 앉아가지고 크크거리면서 웃으면서 그 사람 사기꾼이야 라고 하면 자, 우리는 추정을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도 조차도 심지어는 교수의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가. 근데 교수는 실제로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일 확률이 높은가? 그렇지 않다. 지금 그런 것들도 다 대표성 문제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깨끗하고 아주 신사 같은 옷을 입은 사람과 두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이 누군가의 말을 더 잘 들을까?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주장을 했을 때 누구 말을 더 옳게 느낄까?
이게 실제로 범죄 현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서 누군가가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사람이 이번에 그거는 내가 안 한 거야 라고 아무리 우겨도 사람들은 그 사람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결합 오류가 벌어진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게 직관적으로 그렇게 느낀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물들어서 살아가요. 이런 편향성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권위에 약하다고 자신을 욕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수없는 사람들이 권위에 약하고 보이는 것에 약하고 대표성, 페미니스트는 이런 거, 종교 지도자는 이렇고, 대통령은 어떻고, 국회의원은 어떻고, 검사는 어떻고, 법관은 어떻고, 대법원장은 어떻고, 우리는 그와 같은 직업이나 그 사람의 겉보기 모습 속에 우리는 그런 판단을 직관적으로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내린 결론에 다시 한번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으면 맨날 잘못된 판단을 내리겠죠. 엉뚱한 판단. 자, 그 다음에 현상 유지 편향. 시간이 벌써 또 55분이네.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쪽에 의사결정이 치우치는 경향이 많다. 변화로 인해 특별한 이득이 없다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나 현 상태를 선호하며 익숙한 선택을 고수하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편향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대안이 있어도 쉽게 기존 선택을 바꾸지 못하거나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하는 쪽으로 치우칠 때가 많다. 현상 유지 편향은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결정에서 모두 나타나는데 정기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고 계속 이용한다거나 한 번 들은 거 바꾸려고 하니까 그냥 계속 보험이나 통신요금제 수년에 걸쳐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는 행동 등에 해당한다. 익숙한 것이 좋다. 바꾸어 쓸 경우 더 좋다. 약간 좋을지라도 바꾸는데 불편함이 조금만 있으면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진다. 그래서 그냥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여겨 변경을 미루는 것이다. 이제 밑에는 넘어가고요. 후광효과 이야기합시다. 할로 이펙트. 후광효과는 어떤 대상에 대해 한 가지 두드러진 인상이 전체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현상이다. 첫 인상이나 한 가지 특징이 마치 후광처럼 퍼져나가 그 사람의 다른 특성까지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되도록 만드는 오류이다. 누군가의 외모가 삐어나거나 이미지가 좋으면 우리가 그 사람의 성격이나 능력도 좋을 것이라고 자동으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상관없는 특성들 사이에 잘못된 연관이 생긴다. 교수인데 교수가 이 사람은 의과대학 교수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정치적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상관이 별로 없잖아요. 없는데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또는 이 사람이 의사라는 이미지, 그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것이 다른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잘생겼다. 외모가 깨끗해. 거기에 그 어떤 효과 때문에 다른 것조차도 긍정적으로 느끼거나 혹은 이 사람이 지저분해.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을 다르게 내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에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이것을 획득한 어느 한 세일즈맨, 자동차 세일즈맨이 자동차 세일즈맨이 자동차를 사러 온 사람들의 복장이나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생긴 것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수없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판단을 안 하려고 해도 자연적으로 머릿속에는 저 사람이 자동차 살 것 같아. 저 사람 돈 좀 있을 것 같아. 야, 저 사람 살 것 같네. 저 사람은 그냥 구경하러 온 거야.
대충 보내면 돼. 판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많이 세이지를 하면 할수록 그런 편입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든 아니면 인지 편향적 조건,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확증 편향 또는 뭐 바꾸지 않으려는 편향 또는 뭐 다양한 편향 때문에 그런 그런 판단을 내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빠르게 파파박 직관적으로. 근데 그것이 옳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세일즈맨이 이렇게 했답니다. 오는 사람이 그 누구든지 간에 어떠한 복장, 어떠한 성별, 어떠한 나이, 어떠한 것에도 전혀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동일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세이즈 1등을 했대요. 왜 어떻게? 아주 허름하게 옷을 입고 그냥 뭐 흙이 좀 묻어 있고 뭐 이런 농부 옷을 입고 있는 사람한테 어서 오십시오. 무슨 차를 구하러 오십니까? 그럼 뭐 무슨 차가 있나? 이런 차가 일반적으로 대하는 회장님 대하듯이 기업 회장님 대하듯이 대했는데 그 사람이 막상 차를 실제로 두세 대 사 나가더라 이거죠. 겉모습은 허름한데 그러면 내 인상에 내가 내리는 판단과는 반대로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떠한 사람일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후광효과에 의해서 판단이 내려진다. 실제로는 상관없는 특성들 사이에 잘못된 연관이 생긴다. 따라서 객관적인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 후광효과는 일종의 사회적 지각의 오류로서 특히 대인평가나 마케팅 분야에서 중요한 영향을 갖는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이용해 먹으려는 광고주 입장이나 마케팅 분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그 무엇을 어떻게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잘생긴 사람, 멋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잘났다는 느낌, 좋은 이미지, 그러니까 밝은 이미지에 멋진 자연 풍경에 잘 노는 것을 하고 그 밑에 자동차가 싹 자기 자동차 광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의 성능이나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멋진 곳에 멋진 연예인이 멋진 장소에서 멋진 차를 가네. 저 차 좋은가 보다. 근데 그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마케팅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 후광효과를 역으로 우리는 그게 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와 같은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을, 흔히들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 첫인상이나 특징이 마치 후광처럼 퍼져나간다. 반대로 말하면 첫인상을 잘 주고 어떤 느낌, 좋은 느낌, 멋진 느낌을 주는 것이 실제 상품의 성능이나 능력과 그 인지도 그런 게 뭐 별 상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찰석같이 연관성이 가져버린다. 긍정적 후광 효과의 예로 유명 연예인이 광고하는 상품에 대해 막연히 좋은 품질일 거라고 생각하거나 명문대 출신 지원자를 면접할 때 학력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업무 능력까지 높게 평가해 버리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실제로 그 사람의 업무 능력은 학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 이제 군대 있을 때도 일 잘하는 사람은 학력 높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정말 온갖 일 다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군생활 너무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군생활이 아니라 딴 데 가서도 잘할 거예요.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후광효과는 이제 한 번 내는 일반적인 인상이 다른 세부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것을 1920년대에 후광효과를 명명했다. 이거 심지어 미군의 소령이나 미군 소령이던 손다이크와 군인 부하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평가하는 과정에서 한 번 내린 일반적인 인상, 얘는 아주 훌륭한 군인이야, 얘는 꼴통이야 라는 평가를 한 번 자기 머릿속에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세부 평가 내릴 때 다른 것도 괜히 좋게 평가되거나 다른 것도 더 나쁘게 평가되거나, 뭐 이제 면접관 지원자의 밝은 표정이나 세련된 차림새에 호감을 갖게 되면
그 지원자의 업무 능력이나 성실 개선까지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도가 있다. 그러면 면접을 보러 갈 때 밝은 표정으로 좋은 옷차림을 세련된 차림새를 하고 가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왜? 면접관이 후광 효과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후광 효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걸 벗어나려고 노력할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는 이것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는 이상 우리가 직관적으로 탁 드는 느낌, 판단, 이 직관은 빨리 일어나거든요. 번개처럼 벌어져요. 자, 요 더 뭐 안 읽을게요. 그 다음에 손실 회피. 동일한 크기의 손실에 대해 2배 이상 크게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심리. 어디에 대해서? 손실 회피 성향은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동일한 크기의 손실에 대해 2배 이상 크게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 100원을 잃는 경우랑 100원을 얻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같은 크기의 이익을 얻는 것은 100원을 주는 것은 별로 뭐 크게 기쁘게 느껴지지 않는데 100원을 잃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그것보다 느낌이 더 2배로 강하게 작용을 한다 이거예요. 1만 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이 1만 원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훨씬 크다. 행동 경제학의 전망 이론에서 핵심 요소로 등장한다. 앞에 매니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행동 경제학 전망 이론 나왔죠. 실제 실험에서 사람들은 동전 던지기와 같은 내기 게임에서 100달러를 잃을 위험이 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금액이 200달러 이상은 되어야 비로소 내기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야, 그렇대요. 내가 100달러를 내고 얻을 수 있는 돈이 200달러 이상이면은 혹시 잃어도 제가 한번 내기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사용될까요? 여러분이 도박이나 여러분이 뭐 어디 몇 대 몇 뭐 스포츠 도박 토토니 뭐니 뭐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뭔가에 도박을 해야 되는 경우, 그 도박을 해야 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게 만들까 말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면밀하게 이것을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을. 뭐 이거는 밑에 또 넘어가고요. 따라서 인지 편향이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인지 편향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작은 선택, 실수부터 삶의 중요한 결정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준다. 앞서 본 여러 편향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정보를 잘못 해석하거나 판단을 왜곡하게 만들며 그 본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은 잘못된 믿음을 강화시키는 정보만 계속 취득하여 오류를 바로잡지 못하거나 손실 회피 성향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를 망설이다가 오히려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 후광효과나 대표성에 대한 고정관념 등은 대인관계에 편견을 만들기 때문에 사람을 평가하거나 채용할 때 객관성을 잃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원인이 된다. 심지어는 누구의 말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은 권위 있는 자의 말, 스승의 말, 조계종 종정의 말, 뉴스 앵커의 말, 정치인의 말이라고, 교수의 말이라고 권위 있어 보이는 사람의 말에 여러분 약하다. 객관성을 잃은 것이다. 이러한 편향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인의 인지적 한계와 합리성의 부족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나 후회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뭐 밑에 거는 이제 굳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인지 편향은 개인의 학습과 성장을 방해하고 합리적 자기 결정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반대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이게 혹시 인지 편향적인 문제가 아닌가 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합리적 자기 결정 능력을 가지거나 학습을 할 때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비판적 학습을 한다면.
단만 하면 인지 편향을 이해하고 내가 착각에 빠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 유연하게 생각하고 다른 정보를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 내 견해에 딱 묶여있지 않는다는 뭡니까? 묶여있지 않고 유연해지는 것이 뭡니까? 그게 불교예요. 이게 삶의 태도로까지 적용이 되었을 때, 내 감정에조차도 적용이 되었을 때, 내 판단, 감정이 왜 일어났지? 어떤 감정이 일어났지? 이건 왜 일어났지? 내가 무엇을 좋아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내가 무엇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그건 정말 옳은 것인가? 나는 어디에서 그와 같은 기준이 생긴 것인가? 내 기준은 어떤 결론을 통해서 내린 것인가? 어떤 사고방식을 통해서 내린 것인가? 그건 인지 편향이 아닌가? 지각 편향이 아닌가? 혹은 다른 사람이 내린 잘못된 결론은 아닌가? 거짓말은 아닌가? 이러한 편향이 사회적 차원에서 모이면 여론의 왜곡이나 비합리적인 집단 행동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뭐 이 밑에는 굳이 끝까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인지 편향을 줄이기 위한 전략 및 교육 방안도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어디 좀 이 문서를 읽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요 말고 앞에 구글 제미나이 쪽은 아직도 로드 중이네. 이건 안 되겠네. 이 내용은 다음에 제가 요거 뽑아서 따로 이제 영상의 설명료에 따로 지금 링크를 지금 바로 해볼까? 안 되나? 컨텐츠 복사를 하고 복사를 했네. 자, 이것을 제목을 해서 공유. 링크 있는 모든 사용자로 바꿔서 그 복사 완료. 자, 요 링크 누르시면 구글 제미나이를 통해서 만든 리포트를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같이 오늘 공부하는 자료로 쓴 챗GPT로 만든 거고요. 그거는 딥 리서치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소스를 조합해서 이렇게 한 문서로 만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새로 만들어 드린 링크도 구글 제미나이의 딥 리서치 기능을 이용하여 다양한 문서들에서 인터넷에서 구한 문서들을 내용을 조합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와 같은 리포트를 작성하는데 이 리포트가 더 상세하고 길입니다. 너무 길어서 실제 방송에서 쓰기는 너무 길어서 제가 참조만 하라고 드렸습니다. 여러분 직접 해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인공지능을 쓰는데 익숙하지 않다면 이 문서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바탕 화면이 보이는 거 이제 눈에 몇 가지 읽을 거예요. 뭡니까? 할로우 이펙트 있잖아요. 후광 효과. 요 밑에 뭐 로스 어버전? 그렇죠. 잃어버리는 그 손실 회피. 여기 오른쪽 밑에 그림이죠. 오버 컨피던스는 뭐지? 저게 확증 편향인가? availability heuristic. 이게 저도 이제 영어로 단어를 보니까 모르겠다. 근데 이것도 말하자면 대표적인 인지 편향의 몇 가지를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 준 겁니다. 이건 챗GPT로 요구해서 만든 거고요. 자, 오늘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여러분이 배운 것은 우리가 어떤 지각된 정보를 가지고 내리는 판단. 우리는 다양한 판단을 내립니다. 그 중에 이제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서 내리는 판단도 많아요.
그렇지만 많은 부분 우리가 인간인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로서 갖고 있는 어떤 편향성이 있어요. 동물로 인한 편향성. 빠른 판단을 내려야 되고 많은 정보에서 빠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그 중에 어떤 것을 취합해서 취사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눈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무엇이 중요하다고 따로 우리는 느낄 겁니다. 라든가 어떤 모든 소리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 중에 특수하게 뭔가 탁 튀는 소리가 중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뇌는 그런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다른 말 하자면 우리가 교육받거나 학습을 하거나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리는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느낌, 정보를 보고 그 사람의 복장을 보고 그 사람 책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고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들은 확증 편향을 하든 후광효과에 의한 하든 무슨 효과에 의해서 하든 잘못된 판단을 즉각적으로 느낌적으로 탁 떠오른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은 옳은 결론인가? 회의주의적 사고라는 것을 한 이유는 이와 같은 직관적 판단에 의해서 내려져 있는 결론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책들에 수없이 반복해서 적혀 있습니다. 전승되어져 내려오는 불교 경전이나 기독교 경전, 우리의 역사서, 우리의 신화, 과학책, 심지어는 교과서, 정치인의 말, 연예인의 말, 경제학자의 말, 종교 권위적인 종교의 누구의 말, 그들의 말 속에도 그런 것들이 무수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 무엇도 그게 진리요, 그것이 그대로 믿고 따라야도 될 내용은 아니다. 불교를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외부적 정보에 대한 것도 비판적으로 보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 판단. 내가 들었던 그 느낌, 그것이 좋네, 그것이 옳네, 난 그거 하고 싶어, 그것이 옳은 것 같아, 해야 돼. 나는 나의 판단, 감정적으로 우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분노하거나 슬퍼하거나 절망적이거나 뭐 어떤 수 없는 감정적 요소, 그러한 요소들이 일어나는 데는 우리 머릿속에 판단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판단 이전에 머릿속에는 기준이,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또 우리 육체적인 기반을 통해서 어떤 경향성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 기준들 때문에 내린 판단이고, 내가 내린 판단은 과연 옳은 판단인가? 내 감정이 이런 감정이 들었는데 내 감정이 그런 감정이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무엇을 연해서 일어났나? 연기적 사유란 내 감정, 내 판단, 나의 사고, 나의 기준에 대해서도 모두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삶을 살면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는 어떤 기분의 전환이 있었으며 나는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 어떤 느낌이 들었고 어떤 판단을 했는가? 나는 어떻게 보였는가, 세상이? 내 마음의 작용은 어땠는가? 관찰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관찰이에요. 관찰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는 좀 다음에 하겠습니다. 관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당연시 여기지 말고, 우울한 거 당연한 거야. 그래 돈이 없으니까 뭐 기분 나쁘지. 뭐 부러운 거 당연한 거야.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 여러분은 여기에 의문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당연해 보이지만 진짜 한번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나의 감정은 바뀌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의해서 나는 오늘 흔들렸는가? 내 흔들린 내 안의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관찰을 하고 유익 있게 살펴보고 의문을 가지고 그래서 사유하라. 연기적으로 사유하라. 왜? 어때서? 무엇 때문에 그런 판단이, 그런 기준이 나에게 있었는가? 이것이 오늘 제가 인지 편향을 말씀드린 것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걸 뭐 그냥 장난삼아 그냥 이걸 알아야 회의주의적 사고를 할 수 있다라거나 그런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불교의 시작을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불교의 시작. 물론 여러분이 오랏바람에서 벗어나라 맞긴 합니다만 또한 동굴 8개송경, 이게 8개송경 4개 중에서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개송입니다. 언제나 모든 개송은 두 가지씩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 맨 앞에 제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동굴 8개송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첫 번째 개송, 즉 8개송경 4개 중에 첫 번째 개송인 동굴 8개송경의 첫 번째 개송의 내용이 동굴에 매여있고 수많은 것들로 뒤덮여 있어 굳어버린 사람은 미혹에 빠져 있구나. 여러분이 탐진치에서 탐욕하지 마라 라는 말이, 불교에서는 탐욕을 하지 마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탐욕을 왜 하는가? 나는 어떤 것을 욕망하는가?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가? 나의 바램은 어디에서 왔는가? 단단하게 굳어버린 사람이 미혹에 빠져 있더라. 여러분은 그게 단단하게 굳어 있으면 여러분은 백날 천날 가도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하게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안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불교를 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에 의해서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가? 난 무엇이 옳다고 무엇이 좋다고 내가 꽉 붙잡고 있는가? 그건 과연 옳은 것인가? 그건 과연 좋은 것인가? 내 기준을, 내 상을, 내 이미지를, 개념을 타파해서 한번 이렇게 유심히 다시 한번 오춘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과거에는 한 번도 비판적으로 사고를 해보지 않았던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겁니다.